이 차 시는 아시아 지역 내 돌봄 노동 이주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아 지역 내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를 싱가포르, 대만과 일본과 한국 이 4개국을 비교해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아시아 내에서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굉장히 많이 고용하는 아주 1등 또는 대표적인 국가에 속하고요. 이러한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일본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거의 최근에야 쓰고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고 규모도 굉장히 적게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와 대만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언제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썼느냐? 1960년대부터 그냥 쭉 썼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1965년부터 썼고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 1995년에도 싱가포르는 10집당 한 집씩으로 거의 가사노동자를 썼고요. 지금도 8집, 9집마다 한 집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어떠냐? 이제 일본을 하기 전에 대만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본, 대만, 한국 이 세 나라는 다 1980년대 중반 또는 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쓴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요. 그런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2014년 돼서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시범적으로 써보다가 2015년이 돼서야 어떤 특정 도시에 한해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진 거죠. 싱가포르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늦은 거고요. 대만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늦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만은 1990년에 싱가포르 모델을 따를 거냐, 일본 모델을 따를 거냐 잠시 고민하다가 싱가포르 모델을 따른 거고요. 한국도 처음에 고민할 때 싱가포르식으로 할까, 이제 일본식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도 이제 일본 방식으로 해서 산업연수생제를 썼지만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중국 동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2002년 취업관리제를 하면서 중국 동포에 한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방문 취업제가 되면서도 계속 이러한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게 허용해 왔었죠. 그래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싱가포르와 대만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양적으로 많지만 그들의 임금이라든지 뭐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편이고요. 특히 싱가포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그 근로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임금 이런 면에서 좀 비판을 받는 국가이기도 해요. 일본과 한국은 공식적으로 고용허가제,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고용허가제라는 말은 안 쓰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자, 뭐 간병인이 있어도 내국인하고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약간 차이가 있지 막 싱가포르와 대만처럼 그렇게 막 3분의 1도 안 되게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정책도 함께 살펴볼까요?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는 이제 조금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고. 싱가포르와 대만은 외국인 가정부 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려올 때부터 금방 외국인 간병인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건 뭐 외국인 간병인이건 둘 다 저기술 또는 저임금 노동자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에 대해서 정책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간병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이 네 나라 중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2000년대부터 개호보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장기요양보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호보험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일본이 2000년에 시행하고요. 한국이 이제 일본을 따라서 2008년에 시행을 하고요. 대만은 2008년에 계획은 있었는데 법으로 이제 시행하는 건 2015년이에요. 아직 싱가포르가 장기요양보호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교를 굉장히 유교적인 가치관 또는 유교를 굉장히 장려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부양하는 것을 장려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간병인을 많이 데려가서 외국인 간병인을 통해서 가족이 부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와 대만은 외국인 간병인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외국인 간병인이 대부분이 입주 간병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먹고 저거 하면서 24시간 입주하는 그런 간병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적어요. 뭐 한 5%, 6%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2008년부터 외국인 간호사 또는 뭐 외국인 간호조무사 또는 외국인 개호사를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 유입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EPA 간호사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다루겠지만 EPA를 통해서 일본에 와서 몇 년간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연수도 해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격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만 일본 내에서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지요. 한국은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을 쓰니까 그 이후에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 뭐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다룰 거니까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일단 아주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대조적인 두 나라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싱가포르, 다른 하나는 일본.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와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예, 우리 구글 맵으로 싱가포르 찾아보면 싱가포르가 어디에 있죠?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1965년까지 말레이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말레이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을 하게 된 국가지요. 그러니까 1965년부터 아까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뭐 60년대, 50년대 계속 그 근처가 바로 해변 건너가면 어떤 섬이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가사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50년대, 60년대 쓰던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진 거죠. 싱가포르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구글 맵에 찾아보면 시작할 때, 독립할 때 한 582제곱킬로미터였는데 그 63개의 섬 사이에 이제 간척 사업이 막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697제곱킬로미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 605제곱킬로미터니까 비교를 하면 서울시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23년 올해 한 60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서울시보다 약간 크지만 뭐 비슷하고 서울시 정도 되고 인구는 한 600만 명, 서울시가 한 1000만 명 조금 안 된다고 치면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 다 종족이죠. 여러 종족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 인구의 한 74%는 중국계고요. 나머지 한 13%가 말레이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비중으로 인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계가 제일 많고 초대 수상부터 계속 중국계가 했기 때문에 중국적 가치, 아까 유교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이민 정책을 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서 Foreign Domestic Worker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계돼서 싱가포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떠요. 여러분들 싱가포르를 가보셨나요? 대부분들 많이 가보셨겠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굉장히 열심히 많이 가고 2000년대에 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공항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가지고 핸드백 안에 있는 껌 같은 거를 다 꺼내놓는 어떤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껌을 다 이렇게 압수한다라는 인상이 있었고요. 거리라든지 또는 어떤 버스를 탄다든지 또는 그 싱가포르 내에서는 바로 옆에 어디를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섬과 섬들이 많아서 배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그 벽에 벌금과 관련된 안내문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침을 뱉으면 얼마, 휴지를 버리면 얼마, 담배꽁초를 버리면 얼마, 막 이런 식의 벌금에 대한 안내가 되게 많아서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학회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여러 번 갔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우리가 무슨 컨퍼런스를 하고 나면 대학 내에 교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할 때 우리 서울대학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해서 전체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그래도 맥주 같은 게 나와요. 교수 식당에서. 그런데 맥주라든지 그런 술이 전혀 그 교내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학에서는 식당에서도 그런 특별한 날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무슨 축제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막걸리라든지 맥주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대학 내에서는 절대 금주 또는 금연 이렇게 했죠. 또 그때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거리를 나가 보니까 싱가포르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의 그 플레이트가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또는 기본적으로 택시가 색깔이 다르고 최근에는 전기차가 또 하늘색으로 플레이트 색깔이 다르죠.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플레이트 색이 다른 게 많아서 저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비싸서 차를 이제 등록할 때 주로 주중에 차를 운전할 건지 또는 주말에 이 차를 쓸 건지 또는 주중과 주말을 다 쓸 건지를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중에만 차를 쓰겠다. 그리고 차를 주말에 끌고 나간다든지 또는 주말에 쓰겠다라고 등록한 차를 주중에 끌고 나가면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받은 느낌이 이렇게 벌금 공화국 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많은 벌금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시위를 안 하나? 정부를 비판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순종적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벌금이 많은데 어떻게 버티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싱가포르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도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라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내에 어떤 저쪽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그때는 그 이름을 들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자유해방 어떤 그 구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거기를 딱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는 어떤 거를 해도 이제 물론 어떤 거는 아니겠죠. 범죄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침을 뱉거나 뭐 담배꽁초를 뭐 버리거나 뭐 휴지를 버리거나 뭐 이래도 벌금을 안 내는 어떤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 말로는 거기를 자유해방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느낌, 안전하고 뭐 깨끗하고 잘 사는 도시 국가예요.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 가사 노동자나 간병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특히 싱가포르에서 여성 이주자의 인권 문제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태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채찍으로 잘못한 사람을 때리는 거죠. 예, 국가가.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태형이 하고요. 더 심각했던 뉴스는 필리핀 여성 가사 노동자 중에 몇 명이 싱가포르에서 교수형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종종 이제 아기 돌보는 거와 관계돼서 뭐 아기가 죽었거나 뭐 하여간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형까지 당하는 거는 조금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으로 플로라모스 컨템플리온이라는 이름을 쳐보면 이 여자가 아마 아주 대표적으로 필리핀 여성 그 가사 노동자로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1995년에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 여자의 스토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 여자 사건 이후에도 몇 명이 더 교수형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면 필리핀에서 막 뭐 시위가 일어나고 뭐 그래서 필리핀 정부도 당분간 너네 싱가포르로 우리 노동자를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러지만 또 몇 달 또는 뭐 곧 다시 또 재개해서 다시 또 가사 노동자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특히 여성 이주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1997년 맨 먼저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를 썼던 그 첫 번째 논문은 97년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위해서 94년, 95년, 96년 그 당시 싱가포르, 홍콩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그걸 보면 당시 싱가포르와 홍콩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1등, 2등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95년 통계로 보면 싱가포르 인구가 지금보다 한 절반인 300만 명이었고요. 홍콩이 좀 더 인구가 많아서 한 600만 명이었는데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당시 싱가포르가 10집당 1명꼴로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요. 홍콩에서는 13집 또는 14집당 1명꼴, 그러니까 한 7에서 한 8% 정도씩 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떤 그 집을 방문해 보면 싱가포르도 이제 도시국가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부엌이 우리 한국식 아파트랑 굉장히 좀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부엌이 제일 좀 팬시, 뭐 부엌과 거실이 가장 팬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뭐 아일랜드식 개수대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부엌이 아주 크고 멋있는데 싱가포르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는 부엌이 굉장히 작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작은 또 부엌 옆에 굉장히 더 작은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노동자 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이 굉장히 작아서 느낌이 여기서는 이 집에 그 부인이 부엌을 많이 쓰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도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1970년대에는 그 아파트 설계도에 가사 노동자 방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 아파트가 이제 막 많아지면서 가사 노동자 방을 따로 설계한 그런 아파트가 없어졌지요. 가사 노동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해요. 어쨌건 싱가포르가 이렇게 일찍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답은 싱가포르가 인구가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노동자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성 인력까지도 다 활용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다 일하게 만들려면 가사 노동자를 데려오건 간병 노동자를 데려오건 해서 여자들의 돌봄 노동을 외국인 이민자가 해줘야 내국인 여성이 일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가진 거죠. 하민희 교수님이 있는데 하민희 교수님이 2013년에 쓴 그 논문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이러한 정책을 국가 후원 가족주의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민희 교수는 싱가포르는 국가 후원 가족 정책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활용해서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도 유지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 싱가포르식 엘리트주의예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계급 차별주의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첫 번째 그 수상부터 뭐 리칸유 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싱가포르는 중국적 가치관, 즉 유교를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하는 국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순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국가예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 제도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제도고요.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들에 대한 임금 말고도 랩이라고 부르는 세금을 내요. 물론 세금의 액수가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는 노인이 있으면 약간 감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게 내기는 하지만 어쨌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내국인 가사 노동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하고 비교할 때 임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6개월마다 임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에서 이제 만약에 임신이라고 나오면 즉각 모국으로 돌려보내져요. 그 다음에 1995년에 싱가포르는 부모 부양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는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을 이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노인 부양을 가족이 돌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도라든지 이제 한국의 제도 같으면 육아라든지 또는 특히 노인 돌봄 같은 거는 사회적으로 또는 공공이 많이 좀 해주는 이런 면이 이제 생기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편 두 번째 그 가족주의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싱가포르 주택개발국이 담당하는 정책인데 물론 복지 정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995년 부모부양법 도입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하거나 그러니까 노인과 같이 살면 공공임대주택을 뭐 신청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기본적으로 집값이 엄청 비싼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을 사거나 거기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대부분 맞벌이니까 집값을 이제 집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이제 구입하거나 또는 내서 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국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 월급이 다 주택 비용으로 나가서 싱가포르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중상류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아까 그 벌금 또는 벌점 제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벌점을 굉장히 많이 내면 이런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요.
예. 또 뭐 부모 부양을 국가가 이렇게 적극 장려한다. 그러면 부모랑 같이 산다. 그러면은 이런 임대주택의 혜택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지 정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순종을 끌어내는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하민희 교수가 평가를 해요. 이제 싱가포르와 완전 대조적인 국가로서 일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일본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을 쓰느냐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일본 다 아시죠? 예. 면적이 한 3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대한민국, 즉 남한의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한 3.8배고요. 우리가 남북한 다 합한 한반도의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다 합해도 일본이 우리나라 면적보다 좀 더 크네요. 인구는 2010년에 1억 2,800만이 피크였어요. 그 이후부터 2011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감소해서 작년 2022년에 1억 2,400만 명으로 지난 한 12년 사이에 400만 명 정도가 감소했네요. 한국은 상황이 어떨까요? 원래 예상으로는 2022년, 2023년 이때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할 거다 그랬는데 약간 더 당겨져서 2020년에 5,180만 명으로 우리도 정점에 도달한 후 2021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5,180만 명이었다면 작년 2022년에 5,160만 명으로 약 20만 명 정도 감소했어요.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이 없었어요.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와 달리 여성 노동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또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그 고용노동부, 노동부의 그 관계분들, 공무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가 기혼 여성의 그 정책을 세우기 전에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을 했다 그래요. 또는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모아온 결과 자기네는 결론을 내리기를 일본도 유럽처럼 기혼 여성이 풀타임으로 맞벌이 하는 것을 많이 장려하면 그 결과는 가정 해체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걸 우려했대요.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파트타임을 더 하게끔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은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 부인도 풀타임으로 일하면 남편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어쨌건 돈을 좀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부하고 만약에 남편은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부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에 그 세금하고를 비교할 때 부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즉 남편보다 한 절반보다 적게 돈을 벌면 세금을 조금 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부라면 구태여 부인이 풀타임을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것을 일본에서는 103만 엔 벽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의 소득이 103만 엔을 넘어갈 경우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2018년 그때 이 정책을 폐지하느니 마느니라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폐지까지는 간 것 같지 않고요. 이 액수를 좀 올렸다라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최근 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용해서 기혼 여성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파트타임을 하게끔 유도했다라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시아 4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일단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을 많이 씀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많이 높였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21년 정도 되면 뭐 거의 60%가 넘어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 일본, 대만, 한국은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을 씀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매우 높인 것은 싱가포르다. 왜 대만이 비슷하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도 많이 쓰고 간병인도 많이 쓰는데 싱가포르만큼 높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낮다라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대만은 굉장히 뭐 인구가 3명만 모여도 자영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같이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임금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대만은 싱가포르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일본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2014년 아베 정권일 때 경제특구에서 이제 좀 일부 유입이 가능했고요. 시범적으로 2015년부터는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특정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가사노동을 다시 육아와 일반 가사로 나누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일반 가사만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육아는 일본적 가치를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전문직은 되지만 단순 노동자는 유입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가사지원 외국인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1년 이상 직무 경험 또는 200시간 이상의 연수를 요구해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에 3년에서 5년간 일하면 무조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만 가사지원 외국인재라고 부르지 대우는 단순 노무직의 위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하기도 하죠. 한편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은 EPA를 통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니까 경제적으로 파트너십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정을 맺은 국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외국인 간호사나 또는 뭐 외국인 간호조무사 또는 개호사 후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 및 연수를 시킨 후에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해서 시험에 패스한 후에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거가 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 2015년부터는 일본의 그 기존의 왜 기능실습제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개호라는 직종을 추가해서 이제 기능실습생이 개호 근로자로 취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E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기능실습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이제 개호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개호복지사 그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이 분야에 이제 취업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에서 개호, 즉 간병 노동이 문제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고령 국가이기 때문이죠. 예. 이상으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